자, 그러면 43쪽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43쪽 답 맞추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권료를 배출한 가문이 모로 성장하여 왕실 등과 혼인을 맺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을 뭐라고 하죠? 호족이 성장해서, 그렇지, 바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한 거죠. 2번 숙종은 경원 익시 가문을 약화하고 땡땡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여 왕권을 강화하렸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란이 쇠퇴하고 새롭게 등장하던 세력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바로 여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키워드 요거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째 문벌 지배체제의 지속으로 인한 무신 및 하급 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2번. 얘들아, 2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 2번의 답은 여러분들 교과서 앞으로 넘기면 여기 이렇게 연표가 적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표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이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처음으로 별무반을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여진과 싸우기 위해서였죠. 자, 정중부와 이의방, 이들은 바로 무관이죠. 문관의 관을 머리에 쓴 사람들은 비록 설이라도 죽여서 시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무신정변 되겠죠. 자,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왜 했어?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거부하고 싶어서 했던 거죠. 자, 이자겸과 척준경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침범하였다. 이거는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은 이제 여진이 등장했던 게 가장 먼저예요. 자, 이렇게 여진이었는데 이 여진이 점점 커서 금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되었을 때 금에 대한 사대 요구를 받아들인 게 바로 이자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라가 되겠고, 이렇게 이자겸이 금에 대한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고 난 위에 이제 묘청은 싫어, 우리는 금에 대해서 사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반대하면서 일어난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이러한 문관과 무관의 차별로 인해서 등장한 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관을 불러 기역에 사대하는 일에 가부, 옳다, 싫다를 물었다. 모두가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오직 이자겸과 척준경이 말하기를 기역은 옛날에는 소국으로서 요와 우리를 섬겼으나 지금은 사납게 일어나 요와 송을 멸하였으며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병사가 강하며 날로 강대해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경계와 더불어 강역이 서로 닿아 있으니 형세가 삼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방금 위에서도 얘기했죠. 이자겸은 누구에 대한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금나라에 대한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죠. 바로 기역에 들어갈 단어는 금, 다른 말로 하면은 여진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는 이제 이러한 이자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 하나는 이자겸의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비판하는지 옹호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 밑에다가 한 줄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등교해서 검사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제 9와 주제 10은 선생님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모둠 활동을 할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 주제 10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원에 맞서며 세계와 만나다,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소주이잖아요. 이 소주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술이었을까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만두 있잖아요. 이 만두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즐겨 먹었을까? 아마 오늘 수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왔겠죠? 한번 우리 언제부터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 생각해 보면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3세기 동아시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세기에는 저기 몽골 초원에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 중에서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칭기스칸이 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기마병을 앞세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칭기스칸이 정복했던 영토가 이렇게나 크다라고 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까지, 터키까지도 다 몽골족의 영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칭기스칸이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칭기스칸의 손자예요. 칭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은 당시 중국에 있었던 금나라와 그리고 송나라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여기 중국 대륙을 모두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까지도 이제 침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직 몽골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한국과 일본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음을 색깔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고려와 이제 몽골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몽골이 이제 금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이 만주 지역까지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거란족이 위협을 받아서 거란족이 압록강까지 이제 우리나라 영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이제 그 몇 년 동안 고려의 북방 지역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수도인 개경까지도 위협하자 고려는 이 거란을 토벌해야겠다라는 토벌군을 조직하여 거란족을 하던 와중에 강동성에서 이제 몽골군을 처음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동선 전투의 결과로 고려는 처음 몽골과 만나서 몽골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몽골이 계속 우리 고려를 복속국, 즉 식민지 취급을 하고 또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던 상황에서 당시 몽골의 사신이었던 저고려가 피살을 당해요. 압록강 근처에서.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대 몽골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몽골과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다, 혹은 단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ay of the game. 자, 물론 이제 당시 집권이 최씨의 무신 정권이었는데, 무신은 말 그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몽골 기마병들은 주로 초원에서만 살다 보니까 물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물 건너서 바다 건너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이제 여기서 계속 싸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몽골족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이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이제 무신 정권은 계속 우리는 몽골이랑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당시 이제 왕이 이제 몽골족과 이제 강화 회담을 맺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눈 찔렸다는 썰이 있다는 그 당태종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 당태종도 몸소 쳐들어갔으나 항복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태자가 스스로 왔으니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서 단 고려의 독립과 문화의 독자성은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식민 지배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황으로 이제 전쟁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과 이제 강화 조약을 왕이 맺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씨 정권은 이제 그러한 강화를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의 이제 군부대라고 해야 되나? 사병 조직이었던 이 삼병초는 수도였던 강화도를 시작해서 진도, 제주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몽골족에게 계속 저항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 이러한 저항은 이제 몽골군에게 진압당하면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몽골과의 전쟁은 끝나긴 했지만 이제 몽골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원래는 이제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본 원정이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이 정동행성은 우리 고려를 간섭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족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몽골에 충성하는 나라의 왕이다 라면서 이제 왕 이름이 옛날에는 뭐 광종, 태조 이랬는데 이제 이런 종, 조 이런 거 쓰지 못하고 충땡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직 이름도 뭐 중서부나 성 이런 거 쓰지 못하고 첨이부 이런 식으로 관직과 칭호가 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려의 이제 왕들은 이제 몽골로 인질로 잡혀가요. 그래서 인질로 잡혀가고 이제 몽골의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몽골의 사위국이 됩니다. 사위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부마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드라마에 이 배경이 나와서 선생님이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충렬왕과 왕나라 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최초의 이제 혼혈 왕자가 바로 충선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선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머리도 스타일링이 되었지만 실제 이 당시 왕자라면 자고로 이런 머리 스타일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임시완이 이런 머리 스타일을 했으면 아무도 드라마를 보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멋진 스타일링을 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변발이라고 하죠. 당시 말 타고 다니는 이제 이런 유목민족들은 이제 말을 타야 되니까 여기 머리를 저렇게 스타일링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몽골의 여자들 공녀와 그리고 매를 이렇게 바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자신의 딸을 이렇게 몽골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일단 결혼하면 안 데려가니까. 그래서 막 9살에도 결혼을 시키고 그러는 등 굉장히 이제 몽골의 수탈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한편 이러한 몽골이 이제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권력 계층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들은 원의 세력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유지한 세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원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원나라에게 싸바싸바 하면서 이제 권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엄청 어렸을 때 기황후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바로 그 기황후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녀로 이제 몽골에 잡혀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궁녀로 잡혀가는 건데 이제 점점 이제 당시 몽골 황제에게 사랑을 받아서 황후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황후의 이제 오빠였던 기철이 동생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고려 왕실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몽골에 매를 조공을 바친다라고 했는데 그 매를 관리하는 응방의 관리로서도 이렇게 출세하여 권문세족이 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때 이제 몽골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독립성이 이제 망가지던 시절이잖아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우리의 자주 독립성을 조금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당군왕검을 신화를 수록한 역사책을 서술했다라고 해요. 사실 이전까지는 당군왕검을 그 곰이랑 호랑이가 뭐 쑥과 마늘 먹고 사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허황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역사책에 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당군왕검부터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걸 조금 증명하기 위해서 당군왕검의 신화를 서술한 역사책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같은 게 서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 14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바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인 자금성인데 바로 이 자금성이 14세기에 지어집니다. 14세기가 되면은 이전에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점점 지는 태양이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이 자금성을 지은 명나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압박했던 원나라, 즉 몽골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이 틈을 타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를 물리치고 자주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공민왕의 초상화가 이 그림이 공민왕의 초상화 되겠습니다. 교과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주개혁을 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자세히 교과서를 통해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요 단어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 이전에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을 실시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해방시키는 거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귀족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양인이 많아야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 역시도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러한 노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개혁들을 엄청 많이 펼치지만 공민왕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이름 같아요. 우리는 이들을 통틀어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중앙 이제 개성 수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귀족들이라면 이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막 성장하는 신진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진사대부들과 더불어 당시 이제 중국에서 홍건적이라는 도적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고 아래로는 일본에서 왜구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며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 바로 조선을 세운 사람 되겠습니다. 자, 이 이성계는 원래는 고려의 신하였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의 상황을 보자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당시 이제 고려가 명나라를 공격하자 라면서 이 이성계를 명나라로 보내요. 근데 이성계는 명나라가 이제 뜨는데 어떻게 감히 명나라를 공격하냐 라고 하면서 명나라 국경 근처에 있는 위화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성계는 이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면서 그 길로 수도 개성에 들어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한편 이제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급진파였던 정도전과 아니다, 그래도 우리 고려인데 고려를 고쳐 쓰자라는 운건파 정몽주가 있었는데, 이 급진파 정도전이 이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이러한 정몽주 같은 세력은 이제 숙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고려는 멸망하게 되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여기까지 PPT로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았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52쪽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강동성에 침략한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처음 접촉하였다. 이후 몽골이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 사신을 보내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여 불화가 생겼다. 이때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몽골은 이를 구실 삼아 고려에 쳐들어왔다. 당시 집권자였던 이제 최씨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끝까지 항전할 것을 선언하였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왜 강화도로 옮겼냐? 몽고 쪽이 물이 낯서니까 물을 못 넘어오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도, 섬이잖아요. 자,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 자,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약 30년간 항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인성에서는 김윤우가 부국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찰리타를 사살하였고, 충주성에서는 노비들이 몽골에 저항하여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피해는 늘어났어요. 고려 정부 내에서도 몽골과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점차 커져서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강화하였고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한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려 왕실은 몽골 군대의 도움을 받아 무신을 제압하였으며 이후 원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자, 부마국이라는 거는 사위의 나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려 왕이랑 원나라 공주랑 결혼한다고. 고려 왕실은 왕의 힘을 빌려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저주성에 손상을 입었다. 무신 정권의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정부의 개경원도에 반대하였고, 이들은 강화도에서 시작하여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항쟁을 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에는 민중들도 함께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몽골과 고려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연결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 간섭으로 통치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원은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통치체제를 제후국에 맞게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는 왕실 용어 중에서 중앙부서의 명칭까지 격을 낮추어야 했다. 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은 원정 실패 이후에도 존속하여 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왕의 이름을 충땡왕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었고, 태자에서 세자로, 폐하에서 전하로 이제 격하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원 간섭기 국정의 전반은 도평의사사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왕자 시절 원에 머무르다가 왕위에 오른 고려 왕들은 국내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국내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주로 소수의 측근 세력에 의지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근 세력들이 검문세족이 되는 거죠. 이는 측근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통치체제를 더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 도평 의사사 한번 볼게요. 몽골의 침입과 삼별초 진압 과정에서 도병마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명칭과 권한이 재편된 기구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이렇게 통치 체제의 기구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간섭이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고려는 일본 원정에 동원되어 군사는 물론 선박과 군량을 조달해야 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공여와 환관으로 끌려갔으며 내 공급을 위해 응방도 설치되었습니다. 한편 원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려에는 변발, 소주 등과 같은 몽골풍이, 원에는 고려양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몽골풍, 고려양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PPT 맨 처음에 물어봤었죠. 소주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수리되었을까? 바로 몽골에서 전해져 온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류 기법이잖아. 사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약간 막걸리처럼 굉장히 탁한 술을 마셨다면 이때 몽골에서 전해 들어온 그 증류 기법으로 이런 되게 맑은 소주 같은 술이 전해 들어오게 됩니다. 간섭기에는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출세한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 권문세족은 도평 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하였고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늘려 농장을 확대하였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은 몰락하고 이는 국가 재정의 위기를 가져왔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농민이 적어지는 건 국가의 재정도 나빠진다라는 거. 고려에서는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원과 결탁한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긴 힘들었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역사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전까지는 단군조선을 우리의 공동의 이제 조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고려는 말 그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때부터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하고 이제 이러한 민족적 자주 의식을 강조하였고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영토가 엄청 크죠. 이렇게 크다라는 거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를 등에 업은 권문세족이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4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점차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등장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바로 공민왕이 되는데 이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을 통해서 고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번호를 달아볼게요. 일단 먼저 1번 친원, 즉 권문세족을 이제 숙청하고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의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 원이 빼앗았던 옛 영토를 다시 되찾았고요. 또 인사권을 독점해서 권문세족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방 역시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돈이라는 승려를 이제 등용을 하여서 신돈을 책임자로 한 5번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선생님이 광종이 했던 노비양건법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었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했다. 공민왕의 개혁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 속에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마저 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면서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쳐진 부분 있죠? 이 보라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 바로 쌍성 총간부 지역입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 이제 성리학이 유행을 해요. 이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유학이었잖아요. 성리학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성리학은 이제 이 고려 말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의 학자들은 원가의 교류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하였습니다. 14세기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여러분들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해 줄게요. 이들은 지배층의 책임의식과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 성리학을 받아들여 공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운영을 추구하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언제 성장을 하냐? 바로 공민왕 때 성균관을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새롭게 성장한 명과의 교류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연결된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정치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등장하는데 이를 격퇴하며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 세력과 이 신흥 무인 세력이 결탁해서 만든 새로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 거죠. 신진사대부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실권을 장악하고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자, 과전법이라는 걸 뭐냐면 이제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토지, 조세를 받는 그 수조권을 주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전시과, 예전에 이제 고려의 전시과랑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권문세족들이 막 농장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 다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이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된 이제 새로운 이제 월급 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을 주는 방법이다. 이름 과전법 기억하실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진사대부 내에서도 이색, 정몽주 등 온건파와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파로 분열이 되었고요. 급진파 사대부는 새왕조 건국을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온건파 사대부의 저항을 받자 이들을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거당한 사람이 누구야?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이렇게 살해당한 이유로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급진파 사대부들이 손을 합쳐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재현이라는 사람도 성리학자예요. 신진사대부인데 신진사대부들의 아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누군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원간섭기에 춘선왕, 이 사람이 최초의 혼혈왕자예요. 그래서 이 춘선왕은 원에 만건당이라는 서재를 세우고 유명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재현은 원의 인사들을 상대할 고려 측 인사로 선발되어 만건당에 출입하였고요. 이곳에는 원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춘선왕을 모시는 과정에서 3번에 걸쳐 중국 내륙까지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이후 이재현의 사상은 이색에게 이어졌으며 이색은 다시 정몽주와 정도전을 길러댔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가장 대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여기는 이제 고려와 몽골이 교류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변화했는데 여기 보시면 몽골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변발을 하는 고려인들이 점차 늘어났다. 아까 선생님이 사진 보여줬죠. 여기 머리 옆머리만 있고 이제 윗머리 없는 거, 그거 변발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족두리, 우리 한복 입을 때
쓰는 족두리, 그리고 아랫도리에 주름을 잡아 활동성을 늘리놓으신 천리, 마치 치마 같은 거죠. 이런 몽골식 복장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원에 머물다가 고려에 돌아온 충렬왕은 이제 머리와 복장을 몽골식으로 하고 신하에게도 따를 것을 명하였다. 그래서 아까 그 PPT에서 보여준 임시완의 머리는 그 역사적인 고증을 잘못한 거다. 이제 그 당시 왕이었다면 변발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래 고려인들은 불교 나라다 보니까 육식을 많이 안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육식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전파된 게 바로 몽골과 교류를 하면서 육식 문화가 확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몽골은 초원이니까 얘네들이 막 해산물을 먹겠어, 뭐 뭘 먹겠어. 얘네들은 주로 이제 육식만 먹는데 이제 그렇게 몽골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육식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게 바로 만두와 순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였던 민속학가 최남선의 주장에 따르면 설렁탕 역시도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에 소개되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증류 방식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이 고려, 몽골을 통해 전파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이걸 바로 소주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낯선 땅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고려인이 포로나 유민으로 몽골에 가게 되었고요. 또 원광섭기에는 고려나 환관으로 차출되어 가기도 하였습니다. 공여로 끌려가 원의 항우가 된 기황후처럼 성공한 사람도 분명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게 남의 나라로 가서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역사 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몽골과 대응하며 역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려 초는요. 고려는 나라 이름에서부터 고구려 계승 의지를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거란 침입 당시 거란과 협상에 나섰던 서인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우며 북방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고려 초예요. 이렇게 자르고. 자, 이제 12세기 이제 문벌기족 시기에는 이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전체 형식의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기전체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주제별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역사책은 이렇게 연도별로 되는데 이 역사책은 주제별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서술을 하였고요. 따라서 증명할 수 없는 신화 그리고 설화적인 요소는 배제되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의 건국 설화는 수록을 해놨어요. 또 삼국의 역사를 기록할 때 삼국을 모두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였다. 이는 고려가 삼국을 모두 계승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부식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이 평가하며 신라 중심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이렇게 잘라.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신 정권기에 들어서면은 이규보라는 사람이 고구려 시조 주몽의 업적을 칭송하는 동명왕평을 저술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단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 그러니까 삼국까지는 오케이 우리나라야. 근데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바뀐다라고 합니다.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고려인들의 공동체 인식이 점차 높아졌고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승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의 관점으로 삼국사기에 빠졌던 신화, 설화 등을 서술하였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전에 이자겸이 목이 잘렸을 때 흰피가 솟구쳤다. 그런 얘기는 삼국사기에 있겠니? 삼국유사에 있겠니? 그렇죠. 삼국유사에 있겠죠. 특히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조로 제시하였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승유의 제왕운기에도 나타나는데 이 제왕운기에서 고려의 역사가 단군에서 시작되었음을 서술하고 중국과는 구별되는
동쪽의 나라라는 인식으로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유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잘라. 한편 고려 후기, 완전 고려 말기가 되면은 이제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앞서 살펴봤었던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충, 효와 같은 유교 가치를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한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적었다. 그래서 역사서가 이제 고려시대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인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57쪽은 여러분들 이제 남는 시간에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답 맞춰볼 거니까 숙제로 한번 꼭 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고려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남으면 이 부분을 조금 정지시켜 놓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